책으로 승부입니다. 유대인 이야기로 세계 경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폭망한 로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고대에는 농업과 전쟁을 통해서 부국 강병책을 도모했어요. 농업은 주된 노동력이 노예들로부터 나왔어요. 노예 확보를 위한 전쟁이 매우 중요한 국가의 사업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빈번한 전쟁으로 그때마다 보병으로 출정했던 자영 농민층은요, 그 피해가 커져만 갔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하는 장군이나 귀족들은요, 점점 부유해졌어요. 그렇지만은 자영 농민층은 점점 몰락해가고 사회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졌어요. 로마 사회를 지탱해주는 기반층인 중산층이 붕괴되었어요. 농업의 기반이 흔들린 것이죠. 농촌만이 아니라 도시의 경제 상황도 더 심각해졌어요. 가장 심각한 경제 문제는 노예 경제와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것이었어요. 로마의 태평성대였던 트라이아누스 황제 시대에는요, 정복전쟁마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 인력을 공급할 수가 없었고 극심한 인력난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 인력의 부족은 경제적인 문제를 크게 악화시켰어요. 대토지 소유제를 기반으로 한 농업의 생산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노예를 해방시켜서 토지를 그들에게 대여를 해주고 수확의 일부를 지주에게 상납하게 하는 소작농 제도가 출현하게 되었어요. 노예 제도가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생산 인력이 줄어들었는데 북방의 야만인들은 지속적으로 침입을 해서 병역이 필요했어요. 2세기에서 3세기에는 전염병이 창궐 해서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들었습니다. 로마 경제의 몰락을 재촉한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비단의 사치였어요. 중국에서 비단이 나왔는데 중국은 비단값을 주로 은으로 받았어요. 유럽의 은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유럽에서 은 부족 현상이 나타났어요. 은화의 결핍은 은 함량의 저하를 갖고 왔고 화폐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어요. 그러면서 비단은 로마의 경제가 급속도로 무너지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 거죠. 비단 교역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유대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것은 솔로몬 왕 때부터였는데요. 본격적인 왕래는 기원전 597년에서 538년 사이에 60년간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였어요. 유대인들은 바빌론 상인들과 함께 육로로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중국에 들어갔어요. 중국에는 서양에서 보기 힘든 많은 문물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인기 있었던 품목이 바로 비단이었어요. 중국은 이미 4,500년 전부터 비단을 생산하고 있었어요. 로마인은 파르티아와의 전투에서 비단을 처음 목격했는데 살벌한 전투 속에서도 파르티아인, 그러니까 바빌론인들이 두르고 있었던 그 비단의 신비로움은 로마인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어요. 파르티아 상인들이 중개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가 있었는데 비단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그 가격이 같은 무게 금값보다도 비쌌어요. 비단의 수요는 사막을 가로지르는 무역로 실크로드를 만들어냈어요. 로마 귀부인은 입어도 입은 것 같지 않은 그 황홀한 촉감, 안개처럼 흐느적거리는 유연한 질감에 천상의 은은한 광채, 그리고 가볍지만 질긴 그 비단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에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비단 옷을 유행처럼 입게 되었어요. 서기 14년에는 비단이 퇴폐 풍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티베리우스 황제가 비단 옷 자체를 금지했어요. 공식적으로 금지했는데도 비단 무역은 더욱더 번창했어요. 아우렐리우스 황제 시대에 더 심해져서 비단 자체가 금이나 화폐처럼 통용되기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이었던 런던에서도 비단이 성행했으니 얼마나 비단이 인기였는지 알 수가 있어요. 고리대금업으로 최초의 금융위기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기원전 18세기 바빌로니아의 사원들에서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줬어요. 고대 그리스에서도 사원을 중심으로 대출이나 예금, 환전의 업무가 이루어졌어요. 로마 시대에 들어서서도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에 의해서 금전대출이 이루어졌어요. 국가의 규제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가 있었어요. 월 10%의 고리대금업은 귀족들의 특권이었어요. 서기 33년에 최초의 금융위기가 나타났는데 속주에서 무자비하게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었던 원로원 의원들이 고발을 당했어요. 대금업자들이 다 숨어버리자 시중에는 돈이 돌지 않았어요. 이것을 발단으로 금융불안과 땅값의 하락으로 로마에서는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로마 제국의 화폐 가치가 본격적으로 추락하기 시작한 것은 네로 황제 때였어요.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화폐 개혁을 실시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은에다가 구리를 살짝 섞어 넣은 거죠. 재정이 완전히 고갈되면서 네로는 은화뿐만 아니라 금화까지도 순도를 10%씩 낮췄어요. 화폐의 공급량은 늘어났지만 화폐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의 공경은 100년이나 계속되었어요. 은화의 구리 함량을 점점 늘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는 갈수록 떨어지게 된 거죠. 수입이 막히면서 로마가 시도한 첫 번째 조치는 사치품 수입의 제한과 귀금속을 소장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치는 실패했어요. 환전상들은 가치가 떨어진 로마의 은화를 받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은행이 문을 닫게 된 거예요. 화폐 순환이 정지되고 나라 경제는 마비되었어요. 정부마저 세금을 순금 또는 순은으로 요구할 지경이었죠. 로마 제국은 결국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시민들은 화폐를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3세기 말에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화폐 조세에서 물납 조세로 전환했어요. 로마 제국의 경제체제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바뀌었는데 시장을 위한 생산은 감소하고요. 각 지역마다 자급자족적인 폐쇄 경제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로마 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최고 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 이상으로는 사람들이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물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어요. 하지만 로마는 일대 혼란에 빠져서 시장 기능이 마비되었어요. 500년 만에 물물교환 경제체제로 바뀐 거예요. 화폐가 기능을 잃자 군인들도 녹봉으로 생필품이나 곡물, 가축, 소금 이런 것들로 받게 되었어요. 312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화폐 개혁을 단행을 했는데 세금화, 솔리두스를 주조했어요. 그런데 솔리두스는 더 빠르게 로마에서 빠져나갔어요. 이국 땅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를 더 이상 지원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군인들을 로마로 불러들였어요. 귀국한 군인들은 나라가 곧 멸망할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경제는 물물교환 경제체제로 바뀌었어요. 무역도 쇠퇴하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대규모 영지는 자급자족 체제를 강화했어요. 그 결과 도시 중심의 시장 경제는 축소되었고 로마 제국의 상징이었던 도시는 황폐해지기 시작한 거죠. 훗날의 막스 베머는요, 로마 제국의 멸망이 상거래의 감소 그리고 물물 교환의 확대에 있다고 보았어요. 시장 경제의 파탄이 정치적인 붕괴로 이어진 셈이죠. 로마 제국이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수많은 나라와 다양한 인종들을 정복한 뒤에 로마 제국에 편입시키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동화 정책 때문이었어요. 유대인들을 추방하지 않고 좀 더 관용을 베풀어서 체제 안으로 흡수했다면 로마 제국의 경제 문제는 그렇게 쉽게 무너졌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로마의 몰락은 현대에도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부의 원천이 오로지 농업에 있다며 상업을 경시해서 시장 경제를 무시한 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플레이션의 무서움이에요. 인플레이션이 화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실물 선호도를 높였어요. 그러면서 통화 경제가 몰락하게 된 거죠. 인플레이션은 거대한 제국도 순식간에 파산시킬 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국가나 정부도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정치도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로마 제국의 몰락 이후에 한동안 무정부 상태의 암흑세기였던 중세의 시작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